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올해 환갑을 맞이한 만 60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딸이 환갑을 축하한다며 가족 여행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환갑이라는 나이가 요즘 들어서는 그리 늙은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며 생일을 보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잘만 오르던 언덕과 산도 이제는 무릎이 쑤시고 허벅지가 덜덜 떨리는 것이 몸이 많이 늙긴 늙었구나. 예전과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네요. 제주도 좋다는 말만 들어봤지 저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 말로만 듣던 제주도를 가보니 눈이 탁 트이면서 냄새부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라산에 간신히 올라가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 커서 결혼까지 하고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이렇게 환갑 여행까지 선물해 준 건지 우리 딸이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사실 딸은 유독 작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약해 아기 때부터 고열에 자주 시달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유행하는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제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서 엄마 호강 좀 시켜보겠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어떻게 기특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아이를 키운 부모 입장이라면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 딸을 임신했었을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유독 약하게 태어난 것에 제 탓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죠. 내가 임신 동안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일이 약하게 태어났나? 아이를 낳고도 저는 한동안 자책에 시달렸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고는 했지만요. 다른 애들 사이에서 유독 작은 저의 딸을 보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져. 제가 우리 딸을 가졌을 그 당시에 정말 큰 사고가 났었다고 했죠. 그때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아빠와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제 가족들과 다 같이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갑자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꽤 큰 교통사고였고 나중에 들어보니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품은 채로 부모님과 애아빠 모두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제가 깨어났을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애아빠도 모두 다 사망한 상태라서 충격이 컸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서 그때의 자세한 기억은 나질 않아요. 이제야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딸을 혼자서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 가시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네요. 눈만 감으면 부모님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애아빠가 저에게 속삭여주는 달콤한 말들이 떠오르는데 막상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면 저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먹고 죽지 못해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또래보다 약하게 태어났네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잘 아프니까 아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배움이 길지도 않았고 가진 기술도 딱히 없었는데요. 자식까지 자주 아픈 미혼모를 취급해주는 직장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허드렛일을 겨우 전전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가 아프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 정말 당연하게도 식당 허드렛일로는 나가는 돈이 채워지지 않더군요. 부업을 찾아다니며 인형에 단추를 붙이는 등 여러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 모은 돈은 모으는 족족 철마다 아픈 우리 딸에게 쏟아부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다 보니 정해진 날짜에 반찬을 만들어 팔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몇 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단골이라는 손님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제일은 한 할머니셨는데 저에게서 반찬을 사가실 때마다 저를 그리 구박하고는 했어요. 도대체 장사를 언제 하는지 말을 해달라며 왜 장사의 기본조차 잘 안 지키냐고 툴툴대던 할머니셨죠. 내가 원래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 반찬 때문에 시장을 매일 둘러봐. 매일 둘러본다고. 도대체 언제 나와서 반찬 갖다 파는 거야? 나에게만 귀띔 좀 해줘. 도대체 반찬 가게는 또 언제 낼 계획이고? 에휴, 좀만 맛없었어도 진작에 안 왔어. 장사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맘만 좋아가지고는 문 열면 꼭 말해줘야 해. 알았지, 세댁? 저는 단골 할머니의 그런 투정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매번 같은 날짜가 아님에도 찾아와 주시는 감사함에 가게를 내게 되면 할머니께 꼭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유행하는 병이 바뀔 때마다 아이는 꼭 어디 하나씩은 걸리고 아파서 제가 많이 걱정하고는 했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건강도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나아지더니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쯤이 되자 웬만한 아이 못지않게 건강해지고 활발해졌어요. 전처럼 매일같이 아프지 않자 저도 덩달아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찬 가게를 내든 직장을 구하든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에서 허드렛일하고 길거리에서 하루 이틀 불규칙적으로 장사하며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리저리 사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며 면접도 몇 번이나 보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네요. 어디에다가 내세울 학력도 경력도 없는 제가 눈에 들어차지 않았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꼬박 세를 내며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더니 당연한 수순처럼 집주인은 저와 우리 딸에게 나가라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물론 바로 내쫓지는 않아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야 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집을 나오고 나면 아이와 함께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단기간 모텔에서 지낸다고 해도 모텔에는 제대로 된 주방이 없으니 그나마 잘 팔던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네요. 직장을 알아보랴, 집을 알아보랴. 그리 바쁘고 복잡한 와중에도 시간은 잘 가서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오가며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괜찮은 직장도 거주지도 못 얻은 상태였어요. 잠시 머무를 집도 없고 부탁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네요.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요. 이때는 진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질 아이도 있으니 인생이 안 풀리는 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는 일단 유치원에 보내놓고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갔죠. 반찬을 열심히 팔면서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단골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더라고요. 좋아하는 연금 무침을 집으시면서 계산하시더니 늘 그랬듯이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반찬 가게에 낼 거라면 꼭 얘기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평소처럼 웃으며 넘기려다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하게 되었네요. 어르신, 매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자주 오고 싶고 반찬 가게도 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요. 머무를 곳은 없고 직장은 번번이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반찬 만들 곳도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간 감사했어요. 에?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하게 못 온다 말을 해. 자 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입에 맞는 반찬 가게를 찾았다 했더니 이게 웬일이다냐? 제가요, 지금 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요. 곧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홀로 키우기도 하고 아이가 자주 아팠어서 돈을 못 모아놨어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을 구해도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들어가 묵어야 하는데 그러면 반찬을 못 만들 것 같아요. 단골 할머니는 제 말을 유심히 듣고는 저보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당당히 소리치고는 오늘 장사 접고 그대로 본인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당황해서 예? 하고 되묻기만 하자 남은 반찬은 본인이 다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면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어찌저찌 단골 할머니께 끌려가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4층짜리 동네 건물 앞이었는데요. 1층에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 있고 그 위로는 간판이 붙어있지 않은 걸로 보아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보였어요. 단골 할머니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건물 주인인데 이 슈퍼마켓도 운영 중이었거든. 이젠 몸이 늙어서 슈퍼마켓을 정리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새댁이 여기 들어와서 반찬 가게를 내. 슈퍼 한쪽에 방이 따로 또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유치원이랑도 가깝고 나름 괜찮을 거야. 월세는 따로 안 받는 대신 반찬으로 줘. 알고 보니 단골 할머니는 건물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던 부자 할머니셨어요. 그중 한 건물의 1층 자리에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을 정리할 예정이었다며 그 자리에 반찬 가게를 내라며 저에게 돈도 안 받고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을 알려주시면서 맛있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거나 월세를 제대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염치불구하고 단번에 단골 할머니의 제안을 수락해 얼른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슈퍼마켓이었던 1층을 반찬 가게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했어요. 모든 걸 새로 바꿔야 했고 설치해야 할 부분도 많았죠. 인테리어는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틀부터 새로 해야 했기에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단골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후에야 반찬 가게로의 탈바꿈이 가능했었네요. 심지어 단골 할머니는 슈퍼 안쪽에 있던 방을 개조해 저와 제 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단골 할머니가 하시던 동네 슈퍼마켓은 저의 반찬 가게가 되었고 반찬 가게에 딸린 방은 저와 딸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가게 건물의 3층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늘 정성껏 요리하고 매번 집으로 갖다 드리며 할머니와 저와 딸이 모두 함께하는 식사를 자주 하고는 했어요. 할머니는 그만하고 너도 좀 쉬라며 저를 말리시기도 했지만 하루 세 끼 모두 같이 못 먹더라도 한 끼는 같이 먹을 수 있게 노력했고 그렇게 우리 셋은 점차 가까워져만 갔네요. 반찬을 챙기다 밥을 챙기게 되었고 밥을 챙기자 식사를 꾸준히 잘하시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식사를 확인하자 어느새 생신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할머니의 건강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단골 할머니도 처음에야 그만 좀 하라며 저를 타박하듯이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께 익숙해진 저는 그게 단골 할머니만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챌 리 없었네요. 그리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리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피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으니 가족 같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단골 할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제 딸은 단골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싫지 않으신지 아주 그냥 자식 다 됐구만 하고 말씀하시며 아주 가끔 딸과 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반찬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골이 생겨났고 천천히 발전되어 갔어요. 나름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제가 딸을 처음 유치원 보내면서 결심한 것이 어디로든 나와 딸을 위해 자리를 잡는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씩 이루어져 딸이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될 때쯤에는 저 스스로도 내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손을 잡아 끌고 가서 저에게 건물을 소개해 주시던 어머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그리 정정하시던 어머님은 어느새 많이 늙어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었죠. 요즘 따라 어머님이 늙으신 티가 더 나는 것 같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해서 먹였어요. 다행히 어머님도 제가 만든 요리들이라면 편식 없이 잘 드시곤 했네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가게 문을 열고서는 저는 어머님께 바로 갖다 드릴 생각으로 보양식과 기침에 좋은 생강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재료 선택부터 손질, 조리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저의 정성이 다 들어간 요리라서 제가 반찬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보다 더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다 보니 어느새 마감 시간은 훌쩍 지났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생강차도 마무리만 하면 돼서 가게 문을 닫으려 밖으로 나갈 때였네요. 간판 불을 끄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깡마르고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요, 혹시 이 반찬 가게 오늘 영업 끝났나요? 오늘 꼭 사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시 열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 여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손끝을 매만지며 말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며칠 전부터 마감 바로 전에 오셔서 반찬을 구매하시던 손님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손님이었어요. 마침 떨이 반찬도 몇 개 남아 있었고 생강차도 완벽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 제가 생강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둘러보시라고 하고 저는 생강차에 신경을 기울였네요. 만든 생강차를 유리병에 옮겨 담고 설거지까지 마치자 여자가 조심스레 계산을 요청하더군요. 계산을 해주려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머쓱한 얼굴로 떨이 반찬 하나만 내미는 거 아니겠나요?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려는데 며칠간 봐왔던 여자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늘 그랬어요. 떨이 반찬은 만든 당일에 안 팔려서 폐기 전에 파는 반찬이라 웬만하면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팔거든요. 거의 재료값만 받으면서 파는 정도인데 이 여자분은 그마저도 고민하다 하나만 사가고는 했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던데요. 결국 나머지 떨이 반찬도 다 가져가라 하고 같이 포장해 주었네요. 여자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하며 고개를 연신 숙였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의 반찬 가게를 마감 시간 전에 들리며 떨이 반찬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떨이 반찬을 몇 개 더 얹어주거나 가끔은 미리 하나 빼놓은 고기 반찬을 얹어주기도 했네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입에 풀칠만 하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이런 상황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진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두부조림 반찬을 미리 하나 빼놓고 있었죠. 여자가 와서 떨이 반찬 하나를 구매하자 매번 그랬듯 습관처럼 떨이 반찬과 두부조림 반찬을 같이 포장해서 건네주는데요.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손님.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당황해서 괜찮으세요? 하며 말을 거니까 여자는 욱욱거리면서 울음 참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어찌나 샘솟던지 휴지를 갖다 줘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여자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 순댓국집이었는데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제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간 너무 감사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가지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경황 없이 줄줄 흘러나오는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어린 사람인데도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애를 낳으면서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해요. 애아빠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더니 혼인신고하기로 한 전날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 없이 현재 3살짜리 아기를 혼자 키우는 중인데 일할 곳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순댓국집 사장님을 만나서 여태 순댓국집에서 일해왔는데 재개발로 순댓국집 건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순댓국집 사장님은 나이도 꽤 있으셔서 이 김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하고 여자는 일할 곳을 잃게 되어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일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그러고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오는데요. 어찌나 저의 모습 같던죠. 저도 같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 구하기 힘들고 하는 일마저 힘든 일이었다는 걸요. 한번 막히면 그 앞을 다시 찾아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도요. 식당 허드렛 일마저도 내가 아쉬워서 다니다가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쫓겨나는 듯한 기분을 저도 매우 잘 알죠.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여자는 아이를 가지면서 가족들과 애아빠와 안 좋은 이별을 맞이하게 된 거라 저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야 하지만요. 그럼에도 저의 예전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 과거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저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안 하나만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제 가게에서 일할 생각 있나요? 아기 데려와서 돌보며 일해도 괜찮고 근무 시간은 저와 똑같아요. 저는 반쯤은 충동적으로 여자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는데 마침 직원 한 명 필요하기는 했거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도 하고 저의 평생 은인이신 어머님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사양하거나 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스스로 염치 없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그때의 저처럼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도우니
어머님께 뭐라도 보답을 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동정이든 뭐든 물불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죠. 여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부지런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 출근할 때 늘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는 반찬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두고서 저와 여자 둘이서 번갈아 가며 신경을 써주기도 하고 둘 다 일해야 하는 바쁜 시간이면 가게에 두고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일을 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어머님이 내려와서 심심하다며 돌보아 주기도 하고 저의 딸이 가끔 가다 아기가 귀엽다며 친구와 놀지도 않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여자를 봤을 때 그리고 아기를 봤을 때 혀를 한번 차시더니 저에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입도 풀칠하기 힘들겠는데 너랑 똑같은 애 데려와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에휴, 그래.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니. 잘했다. 나도 너를 외면할 수 없었듯이 너도 저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겠지. 사람은 모두 다 그러고 사는 거다. 저 사람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 어머님이 저를 도와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듯이 저도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돕기야 했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큼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네요. 여자는 일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먼저 나서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제가 특히나 신경 쓰는 재료의 신선도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신경 쓰기도 하고요. 한번 알려준 것은 다시 안 알려줘도 될 정도로 습득 또한 빨랐습니다. 여자 덕분에 제 일이 많이 수월해졌죠. 예전처럼 가게를 밤늦게까지 열어가며 어머님 드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자가 가게 일할 동안 저는 어머님을 위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 등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은 수없이 많았지만 나쁜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뽑은 만큼 처음에는 저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가며 맞춰갔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면 저는 여자에게 얼른 퇴근하고 병원에 가보라며 등 떠밀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프시면 여자가 저에게 어머님을 돌봐드리라며 등 떠밀기도 했어요. 서로가 비슷한 사정이니 금세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까지 셋이서 먹던 저녁은 여자와 아기를 포함해 5이서 먹게 되었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어머님도 싹싹한 여자의 태도에 적응을 빠르게 하셨어요. 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것도 여자와 둘이서 나눠서 하니 착착 진행되고 얼마나 수월하게 끝나던져. 여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같이 일하자고 한 행동이 되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듯 했네요.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끈끈한 인연이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자는 엄마와 자매 같다는 또한 잠시나마 했습니다. 어머님도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싫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어린 아기까지 있으니 힘이 더 넘치시는 듯 보이기도 하셨네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저를 잘 따라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잘 모르는 남에게 도움이 되려 했던 저는 오히려 행운이 굴러들어온 것 같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져서 제 딸은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좋아하게 되었고 아기는 제 딸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단골 할머니인 할머님은 아기와 내 딸의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자, 어머님은 어느새 가족이 된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전 없이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전에도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 듯 하다가 결국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막연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가 찬물을 거하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저녁을 대부분 다 같이 먹었는데요.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서는 다 같이 점심부터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몇 안 되는 기쁜 날이고 어머님 건강도 날이면 날마다 안 좋아지시니 저는 그 하루를 정말 좋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떠올리면 정말 행복하게 식사했었지, 어머님께 좋은 추억 선물해드렸었지 자신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은 감기로 골골대시던 터라 몸에 좋다는 반찬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던 연근무침은 물론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전복죽도 만들고 생신이시니까 미역국도 만들고 조기도 실한 놈으로 구해다가 구웠죠. 미리 준비해 놓은 생크림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부르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뭐 이런 걸 쓰냐며 고깔모자를 흉보시던 어머님은 결국 고깔모자를 쓰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들의 생신 축하 노래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리 거대하지 않고 소박한 잔치였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은 케이크도 조금 먹기도 하고 제가 만든 전복죽과 미역국을 몇 술 뜨시다가 잠이 온다며 누워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깨어나시지 않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셔서요. 딱 보았을 때도 낮잠을 자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잘 주무시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오가고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 건지 짐작을 할 수도 없었네요. 그저 저는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도 일어나시지 않아서 어머님을 깨우러 들어갔던 것 뿐이었는데 그게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었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만 보내고 싶던 좋은 날에 좋게 가셨으니 이 정도면 잘 가신 거야 싶다가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돌아가신 게 아니라며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잃고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었는데 허무하게 잃어버린 것 같았죠. 멍하니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어머님이 아프셔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어머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히 상주 자리를 차지하던데 저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혈연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어머님의 가족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의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저는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나 잘할 것이지 죽고 나서야 저렇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온 게 아주 뻔했죠. 심지어 장례식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유산 문제로 자기들끼리 소리치며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길 찾아와. 당신 줄 거 하나도 없어.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은데 제발 상관 말고 감히 넘보지 말고 여기에서 나가. 알겠어? 어머님께 제가 몇 년을 붙어 있으면서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보고는 대충 예상하기는 했었지만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눈칫밥 먹어가면서도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배려해 주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주고 제 딸도 돌보아 주었어요. 본인도 장례식에 오고 싶고 어머님 옆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늦은 밤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것이 다였습니다. 그 말없는 배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님을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고 올 수 있었거든요. 매일 어머님의 밥과 반찬을 챙겨드리기는 했었지만요. 그것 말고는 별다른 것을 해드린 게 없어서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니 마음이 너무 헛헛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제가 받은 은혜만큼은 어머님께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떠났고 그냥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슬프더군요. 며칠 내내 어머님의 집에서 생활하며 멍하니 있으니 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꽉 껴안아 주기도 하고 밥을 먹으라며 숟가락으로 밥을 한가득 떠가지고는 입에 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계처럼 밥을 먹고 어머님 집을 청소하면서 어머님의 남은 빈자리를 확인한 듯한 생활을 이어갔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달력조차 보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이 많아 가늠조차 할 수 없더군요. 어머님의 집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드렸던 연금 무침을 보는데요. 어느새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만든 연금 무침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한 번도 남기신 적이 없었는데 떠나신 어머님의 냉장고 속 연금 무침에는 하얀 곰팡이가 여러 군데 피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뭐라고 눈물이 마구 나던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을 다 쓰고 나면 후련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다 쏟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이대로 멍청하게 살 수는 없다 싶었어요. 어머님도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죠. 기운을 내서 슬픔을 견디며 반찬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타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군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이신 김미영 씨 맞으십니까? 권미자 씨 관련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어머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자리를 어찌 피할 수가 있겠나요? 당연히 시간 괜찮다면서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변호사님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망하시기 전에 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실 때마다 아프다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시고는 했는데요. 자식들은 그런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한 번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에게 많이 서운해하시고 또 많이 괘씸해하셨나 봐요.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대로 다 주면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하셨었대요. 아무튼 어머님의 유서에 작성된 바를 따르면 어머님이 저에게 반찬 가게 건물을 물려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 가게가 있는 이 건물이 나의 것이라며 무슨 서류를 주시고는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이 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자세한 확답은 없었지만 저에게 주신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때의 제 기분은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무슨 변호사의 건물에 사기 아닌가 싶었네요. 그리고 몇 년을 가족처럼 지냈다고는 하지만 정말 피가 이어진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로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하나를 더 지어주고 가시니 그럼 나는 무얼 해야 보답할 수 있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어머님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매번 반찬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 어떻게 꼬셔서 재산을 가로챘냐느니 어쩐지 장례식에 3일 내내 붙어있더니 이런 속셈이 있었냐느니 험한 말을 여럿 뱉어내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이 주고 가신 명함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식에서 못 뱉던 말을 그제야 한마디 당당히 내뱉을 수 있었네요. 너네들이 자식이긴 자식이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무시만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아와서는 재산 내놓으라고 큰 소리만 치고 정말 너네가 어머님 자식 맞아?
난 어머님과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입은 은혜만큼은 갚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 이건 어머님의 결정이야. 누구도 뭐라 못해. 어머님의 자식들에게 말을 내뱉으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서에 남긴 어머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요, 늘 말씀은 인색하게 하셨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여린 분이셨어요. 저에게 반찬 가게 자리를 물려주셨던 어머님은 제 아이를 친손주 마냥 예뻐해 주시면서 간식 하나든 장난감 하나든 뭐 하나라도 더 쥐어주시려고 하셨죠. 돌아가시면서도 저의 반찬 가게 자리를 지켜주며 떠나신 어머님은요, 누군가는 그저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돈을 떠나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괜히 은인이라며 은혜를 입었다며 했겠나요? 가족을 잃고 집 자리를 잃고 제 인생의 방향마저 잃을 뻔했을 때 오갈 곳 없던 저의 인생을 고든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그리고 저의 반찬 가게에 어머님 아들과 딸들이 찾아오면서 저의 은인이자 저의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그저 저를 위해 이 반찬 가게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늘 말씀보다는 행동이 먼저이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고, 이 재산 말고는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했으니 그것에 더 뜻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변호사님이 제 반찬 가게에서 떠나실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는데요. 그런 저를 여자가 안아서 달래주기도 했지만 제가 쉽게 그치질 않자 옆에 있던 저의 딸과 여자의 아이는 왜 우냐며 저와 같이 엉엉 울어주었어요.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저는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부끄럼 없이 살 거라는 다짐이에요. 맛있게 드셔주시던 단골 할머니이자 저의 어머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저는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감사하게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에 매달리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내려고 애를 썼네요. 그렇게 저는 여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반찬을 따로 더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오갈 곳 없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뜻깊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에게 베푸는 게 말이야 쉽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왜 본인은 공짜로 안 주냐며 뭐라 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네요. 현재의 여자는요, 우리 반찬 가게 2호점을 내서 어엿한 가게 주인이 되었고요. 아직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어머님 같은 존재가 있듯이 여자도 저를 그리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기에 여자의 감사 표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 어렸던 여자의 아기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죠. 아기는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몇 년 전 의사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서 어찌나 알콩달콩 깨붙고 사는지 자연스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어머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도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생각에 기분이 설레이고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자와 잘 지내면서 여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님 같은 존재가 되어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 반찬 가게 건물까지 내어주신 어머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한 채 저 또한 베푸는 것이 이번에 제주도에 여행 가서 또 한 번 다짐한 마음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딸은 또 저런다며 싫어하고는 해요. 아무래도 제가 늙어가니 저의 몸을 걱정해주는 거겠죠. 언제까지 할머니 타령할 거냐며 이제 엄마 인생을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네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봐요.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만 하던 나날들은 당연히 조금씩 떠나보내야겠죠. 그렇지만 저의 몸이 허락하는 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밥은 못 차려주더라도 따뜻한 반찬 한 가지쯤은 거뜬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네요. 제 이야기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꼭 같이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부모 마음에 못 받고 용서 구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힘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더 고슬프고 어려운지 판가름하는 건 소용없는 행동이지 않나 싶지만 많고 많은 고통 중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저를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께 특별하게 잘못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자식이라면 부모님 가슴에 못 안 박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유독 부모님께 잊지 못할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서 효도를 미루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당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일부러 상처를 주고자 했던 철부지 장녀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모진 말과 거리두기를 했었고 아빠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저 스스로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한 번 자책하고 아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도 이 사연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일명 구두쇠라 불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집만 멀쩡한 아파트였지 사는 행색은 곰팡이 드글드글한 반지하에 사는 사람처럼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아빠가 심하게 짠돌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장녀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만 2명이 더 있었는데요. 요즘에 딸 3명이라고 하면 딸 부잣집이라 하잖아요. 또 딸 셋이라 주위에서 아빠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막 저희 셋을 낳았을 적에는 절대 딸이 칭송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셋이라고 하면 그리 많은 다자녀도 아니었거든요. 자녀 셋인 집인이 좀 많았고 더 많게는 4명, 5명인 집안도 덜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자식 번성에 힘을 쏟는 시대였던지라 딸만 낳으면 아들 못 낳는 귀신 취급이 당연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아들을 추구하는 사상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기력이 딸려 우리 자매 셋으로 만족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사실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을 끝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냉철하게 딸 셋이면 됐다고 거절한 걸로 알아요. 제 기억 속에 아빠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번번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소소한 장사치였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라든지 케밥 장사, 도시락 장사 등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제품들은 늘 우리 몫이었고 워낙 폐기가 많다 보니 저희 집에서 외식이나 배달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또 아빠는 냉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셋이라지만 우리 집에선 딸이라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빠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엄마가 한 번씩 어린이날이나 우리 생일 때 외식 한번 하자고 하면 아빠가 그리 불같이 화를 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챙길 시간에 애들 공부나 더 봐줘.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저번에 막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면서 성적 내려갔다고. 허구한 날 돈 쓸 생각하면서 애들 허파에 바람 넣지 말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시켜.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어린이 탈 벗기 전에 어린이날 선물은 받아봐야죠. 가족이 있는데 선물 한번 못 받아보는 게 말이 돼요? 하나 해주면 그 뒤에 줄줄이 해줘야 되는 건 몰라서 그래?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은 내가 벌고 당신이 아껴야 할 때야. 신소리 말고 가서 첫째 교복 좀 찾아와줘. 민식이 애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길래 내가 교복 받아놨어. 남의 교복을요? 3년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새로 하나 사줘요. 그러다가 해져서 어차피 사야 될 거예요. 저는 교복도 새 것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입다가 해지면 그때서야 아빠가 교복을 사주었는데 그 교복이 다시 둘째한테 대물림되고 막내한테 대물림되고를 반복했죠. 막내는 한 번 대놓고 교복을 찢었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그걸 기운 채로 학교를 다니는 꼴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만큼이나 바깥일을 하면서도 자릿세 말고는 사적인 돈을 단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아빠 몰래 엄마한테 이것저것 갖고 싶다 사달라 조르면 아빠가 용케도 그걸 알고 저희를 혼내는 일상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기념일날 외식하고 왔다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외식이 어떤 기분인지, 밖에서 가족끼리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만 가족의 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가 어릴 적 사진은 덜어 있어도 돌사진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더라고요. 이것 또한 막내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돌잔치에 관한 말이 나와서 한날 엄마한테 자기 돌사진 보여달라고 하는 탓에 알게 된 겁니다. 저희는 왜 돌사진이 없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좋게 융화시켜서 아빠의 말을 대변해줬는데요. 엄마가 딸 셋 낳은 것이 당시 눈치가 보여 아빠한테 별 말을 못했고 때문에 예쁜 옷도 한번 입혀줘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좋게 들으면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돌잔치는 꿈도 꿀 수 없었다라고 들렸고 나쁘게 들으면 돌잔치가 뭐 유난이라고 큰돈 들어가면서 행사를 하냐라고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해준다고 해도 이미 저희 셋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아빠에게 늘 서운했지만 그날 돌잔치 얘기에선 좀 더 많이 서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필 우리가 사춘기였던지라 그때의 반감은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자연스레 아빠와 거리가 생겼고 그럼에도 아빠는 한결같이 바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뒤에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생활비 아낀 꼬깃돈을 쥐어주기도 했는데 엄마의 그런 배려는 저희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엄마는 항상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마음에 엄마더러 이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보고 돈에 정신 나간 아빠 같은 남자 버리라고 했죠.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동생들은 자연스레 제 뜻을 따르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배워서 엄마한테 틈만 나면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안 돼. 그래도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거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해결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복은 무슨? 내가 어디 없는 살림인데 바래? 가족끼리 외식 안 해본 집 우리밖에 없더라.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이건 우리가 엄마 아빠 자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집이 아파트만 좋지. 제일 못 살아. 맞아. 나도 친구들이 외식한다는 빕스 가고 싶어. 엄마, 왜 우리 집은 외식을 안 해? 동생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지만 갈수록 저보다 더 투정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춘기를 동생들은 이제 막 진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한결같이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아빠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런 엄마를 정말 미련하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커서 저는 직장인이 되고 동생들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동생들은 지방대학에 합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했고 저만 본가에 남아 통근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동생들한테도 대학 보내기 전부터 등록금은 대주되 방세 내줄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터라 다행히 착실했던 동생들은 기숙사에 덜컥 붙어서 월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그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기숙사에 떨어지면 안 되었기에 더 열심히 학점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래서 부모들이 윗사람이 잘해야 아래 사람들이 잘 따라간다고 했나 봐요. 제가 해내면 동생들도 저를 보고 배워서 당연히 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저를 잘 따라와 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돈 한 푼 안 대주는 아빠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기숙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어서 노력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남자는 아니었지만 여태 만났던 느낌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그건 한 4년 정도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정말 착하고 훤칠하고 배려 많고 여자 관계 깔끔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제 기분을 거스르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돈 씀씀이가 너무 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할 때면 언뜻언뜻 보이는 친정 아빠의 모습에 솔직히 남편에게 감정 기복 심하게 표출했던 편입니다. 한 번은 괜히 아빠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스카이라운지 가. 이미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해. 거기 직원들은 얼마나 난감하겠어. 우리도 미팅 날짜 잡혔는데 잠수 타는 작가들 있으면 성질 나잖아. 저와 남편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잠수를 타거나 예고 없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더니 꼭 엘리베이터에서 스카이라운지 메뉴를 보자마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싸. 굳이 거기 아니라도 비슷한 음식 파는 싸고 괜찮은 데 많다니까? 겉멋든 사람들이나 그런 데 가서 돈 쓰는 거야. 서로 좋아하고 예쁜 추억 만들고 싶은데 좀 겉멋든 곳이면 어때? 자기는 나랑 우중충한 곳만 다니고 싶어? 자기는 나한테 예쁜 곳, 멋진 곳 보여주기 싫어? 꼭 그런 데 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장소가 뭐가 중요해?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가자.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죽고 나서 챙겨갈 거야? 아끼더라도 쓸 때는 좀 써야지. 이럴 때 보면 자기가 나 안 사랑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것 같아. 사실 남편한테 따질 게 아닌데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이 아빠와 비슷한 부분을 보이면 속에서 갑갑함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따지고 싶은 말을 남편한테 투영하여 남편에게 퍼붓기도 했지요.
그날 제가 애정의 척도까지 논해버리며 성질을 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빠 때문에 삐딱해진 제 마음을 탓하면서 남편에게 되레 미안하다고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면모가 보여서 실수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남편의 제안으로 저녁 대신 술을 마시러 가서 서로의 집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친정아빠 구두쇠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면서 아빠를 공감해주다가도 우리 식구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남편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어린 남동생 하나를 홀로 키워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하나라도 아껴서 돈을 많이 남겨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현재는 형편이 한참 괜찮아졌는데도 이렇게 짠돌이 성향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요. 남편의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성질을 부렸는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해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부모님을 욕보이며 이렇게 술안주로 털어놓고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다툴 부모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남편 앞에서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연애를 별로 못 해봤는데 다들 남편 피지컬 보고 다가왔다가 사귀기도 전에 남편의 짠돌이 모습에 진절머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인으로 이어진 건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기일을 더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 싶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남편 쪽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식 인사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남동생, 그러니까 대학생 도련님을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애지중지 동생을 키웠다더니 도련님은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은 데다가 훨씬 더 피부에 윤기가 도는 아이였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길래 제가 남동생 하나 생긴 것처럼 잘 챙겨주었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집에 여동생들과 엄마만 있었지 아빠는 없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아빠를 찾는 걸 알았는지 엄마가 난감해하면서 알아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데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게 올 거야. 내일 장사 펑크 날까봐 그거 지금 수리 맡기러 갔거든. 우리 먼저 밥 먹고 있으면 돼. 하지만 아빠는 저희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디저트와 과일까지 먹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아빠한테 남편을 인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해서 엄마의 인사만 받은 뒤 그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못 와서 제 남편 마음이 좀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와서 들러. 우리 이제 식구 될 거니까 시간 많잖아. 장인어른은 그때 뵈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가물가물했는데 장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동생도 근래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기분 좋은 그 상황에서 표정을 고치고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부재 때문이었죠. 제가 갑자기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장소를 잡은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줬고 바쁘더라도 충분히 얼굴 한번 비춰줄 법도 한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미치도록 서운했어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아빠를 향한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곧 분노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내내 지나간 감정을 담아두고 있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나가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는 나를 딸로 생각하긴 해? 우리더러 시집은 무조건 가라더니 그래서 사위를 데려왔는데 왜 거들떠도 안 봐?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도 내가 장녀인데 아빠 자식이잖아.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적어도 딸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지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의 큰 목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왔고 동생들도 방학이었던지라 집에 있었는데 전부 막 자려다가 일어나 나와봤습니다. 아빠는 제 말에도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며 방에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뒷모습에 대고 자식으로서 두고두고 벌받게 될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한 게 다 아빠 덕분이라고? 그럼 뭐해? 내 기억 속엔 아빠랑 같이 보낸 추억이 전혀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아빠 하지 마. 아빠는 그 시간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묵묵히 서 있다가 제게 겨우 남긴 말이 고작 더 할 말 남았냐고 묻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던 저는 그게 또 서운하여 아빠가 들어간 방문에 대고 나는 이제 아빠 딸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날이 제겐 가장 후회가 되고 후회로 모자라 제대로 된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실수였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아빠와 더 멀어져서 정말로 아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아빠가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대신 제가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아빠 손이 아닌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아, 그때를 떠올리니 또다시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네요. 아빠가 멀리서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걸 그랬습니다. 어쩜 못나도 이렇게 못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가 반평생 모았다는 돈을 선물로 받아 신혼집에 보태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자매 중 가장 늦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빠랑은 안부 전화 따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엄마가 해주는 반찬 너무 맛있게 잘 먹네?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내일쯤 한번 들릴게. 그래, 얼마든지. 용서방이 잘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나저나, 넌 아빠한테 한 번씩 연락하니? 아빠가 요즘 너 어떻게 사나 한 번씩 물어보던데. 문자라도 한 통 남겨주지 그래. 나랑 아빠 사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나는 아빠한테 아직 서운한 감정 남았어. 솔직히 아빠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마음 풀 생각도 없어.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저와 아빠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꼭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엄청난 반감을 드러냈거든요. 자꾸 아빠 얘기할 거면 엄마한테도 전화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정말 못되게도 협박을 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엄마 전화 때문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다쳤다면서 어디 하나 붕대로 묶은 곳도 없이 환자복만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 걸 보고 엄마가 먼저 반겨주었는데 아빠는 무뚝뚝하게만 대응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다쳤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병원비 나가는 것도 아까웠을 텐데 어떡해? 그렇게 아끼던 돈 왕창 날리게 생겼네.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다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동생들 타일러서 아빠 힘든데 위로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니? 올라서 물어? 여기 병원인데 내가 또 아빠랑 다퉈야 알겠어?
원래도 안 오려다가 남편이 오자고 해서 온 거야. 뭐라고? 그럼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 사실은 너도 걱정돼서 와놓고 어쩔 수 없이 온 척하는 거잖아. 도대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는 거니? 그래서 네가 못 컸어? 잘 먹고 잘 커서 시집도 잘 갔잖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제게 웬만해선 성을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제게 심하게 따졌습니다. 아빠 다치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엄마가 울분 섞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아빠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도록 착각할 만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웬만하면 제 편을 들어주시던 엄마가 저를 엄청 원망하듯 호소하는 게 저를 많이 흔들리게 하였어요. 엄마랑 말다툼을 하는 사이 아빠가 유독 쇳소리 비슷한 기침을 많이 했는데요. 엄마와의 대화가 거슬릴 정도로 장기침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단순히 감기까지 걸렸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날따라 다른 사람 같던 엄마만 걱정했지 아빠는 여전히 제 안중 밖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빠한테 따뜻한 물을 챙겨주는 대신 나는 인사도 안 하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서 퇴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그날 화냈던 것도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쳐서 순간 예민해지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며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좀 흘러 제게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왕딸기 태몽을 꿨었는데 역시나 예쁜 딸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만 예뻐라는 세상에서 딸을 가졌다고 우리 아빠처럼 돌사진도 안 찍어주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고 우리 딸에게 무한한 지원과 마음을 줄 것을 다짐했죠. 제가 한참 몸 관리 중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하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았던 탓인지 엄마가 뱃속에 자기 손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한테 딸 가졌다고 잔소리라도 들을까봐 친정을 안 찾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부름에도 엄마만 밖으로 몰래 나오라고 했더니 엄마는 끝까지 아빠랑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했으나 엄마가 제발 부탁이라고 사정까지 하길래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외식을 한다고 하지 뭡니까? 막 도착한 저희를 싣고 아빠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고깃집을 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기 노래를 부르고 살아도 안 사주더니 갑자기 아빠가 제게 무려 한우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이게 화해의 의미인가도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간의 어색함 때문에 선뜻 말을 걸기가 애매했어요. 엄마랑만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록 아빠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인 걸까요? 아빠가 제게 외식을 쏘는 이유가 마치 화해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아빠의 숨겨진 마음이 알아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는 식사 시간 내내 묵묵하게 고기만 구우면서 굽는 족족 저한테 덜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만하고 아빠 먹어. 아빠 지금 한두 점 먹은 거 알아? 내가 계속 봤는데 먹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빠 좀 먹어. 그러나 아빠는 고기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계속 저만 챙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아빠가 의아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좀 과장하자면 난생 처음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빠의 행동이 오죽 어색하고 갑작스러웠으면 제가 무슨 생각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 배에 있는 애가 아들인 줄 알고 잘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날 저는 원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먹은 고기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고기라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낯간지러워서 아빠한테 잘 먹었다는 차마 인사는 못했고 부모님께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전하는데 아빠가 차에 올라타기 전 제게 나지막히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자애는 해산물 많이 먹어줘야 희고 곱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희고 곱상한 거야. 오늘은 네 배불려 놨으니 다음엔 손녀줄 해산물 보내마.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빠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 따뜻한 말도 아니었고 몇 년 만에 건네는 애정 담긴 인사도 아니었지만 그날 아빠의 말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을 정도로 제게 따뜻한 진심입니다. 저는 그날로써 아빠에 대한 마음속 응고가 와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아빠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 줬으니 앞으로는 제가 자식으로서 아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달 후 갑작스런 산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조기 출산을 했어요. 새벽이었는데도 남편이 친정부모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전화해서 친정부모가 달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출산을 끝낸 저를 보고 갔는데 아빠는 제가 낳은 손녀만 보고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지난번 고기 사준 날 이후로 아빠한테 마음이 좀 풀렸었는데 살짝 또다시 서운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막상 딸을 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친정 부모님도 우리 자매를 낳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애지중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만 보면서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삶에 난생 처음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어디 다쳤나 안일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에 대고 울먹이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엄마는 그만 솔직히 얘기해줘야 될 것 같다며 아빠에 관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니네 아빠 소세포 폐암이란다. 지난번에도 다친 게 아니라 폐암 때문에 병원 입원했던 거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너네 아빠가 오늘 밤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 뭐니? 어떡하면 좋아. 니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라고 하니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네 아빠 불쌍해서 어쩌니? 아빠가 길어봤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애를 맡긴 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난번 입원했을 적 이미 가망 없는 말기라는 판정 때문에 아빠는 치료를 거부했고 그 탓에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차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까지 악화된 것이었어요. 저녁이라서 당장은 면회를 한 명씩 해줄 수 있다길래 엄마는 이미 하고 나왔으니 몇 시간 뒤에 한 번 남은 면회를 저더러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이 중환자실 앞에서 내내 기다렸다가 간호사의 부름에 안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때마침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가 온 걸 본 아빠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늘 근엄하던 아빠의 모습이 한없이 약해 보여서 그만 제가 눈물을 울컥 쏟아버렸습니다. 아빠, 말 안 했어. 맨날 장사한다고 안 좋은 연기 마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때 검사받고 예방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잖아. 돈 아껴서 뭐해. 결국 아빠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돈을 아낀 거야? 아빠 병원비로 쓰려고? 아빠 손을 잡고 한참 울분을 토했어요. 아빠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뿌옇게 올라오는 산소호흡기 속으로 미안해 라는 말만 하고 또다시 입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면회 시간 내내 아빠 손을 잡고서 울기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면회 때 본 모습이 아빠가 멀쩡한 정신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속하게도 아빠는 빠르게 기가 쇠해졌고 나중에는 면회도 불가할 만큼 정신이 왔다 갔다 했죠. 컨디션이 저조하기까지 너무 순식간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 못 차리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매일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많이 얼굴 마주해주지 못했는데 다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제 모습을 보이고 있자니 미치도록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남편까지 아빠를 보러 병원으로 왔던 날 저는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가족을 들여보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는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초점이 이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빠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 뭡니까. 그걸 보고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심하기도 하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딴짓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가족을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두 다리 뻗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가버려요? 나더러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나만 두고 가지 마요. 제발 일어나요. 저와 동생들도 아빠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아빠가 다시 기운 차리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빠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고 역시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대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늘 아빠를 믿고 사랑했던 분이니 아빠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번갈아 가며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동생들은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주로 많이 친정에 살다시피 찾아갔죠. 친정집은 아빠 하나 없을 뿐인데도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집이 음험하고 삭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저희에게 남모르게 큰 존재였나 봅니다. 아빠 없는 집은 자칫 공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날 엄마가 방에서 아빠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우리 자매를 동시에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거실에 저희를 앉혀놓고 저희 앞으로 통장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열어보니 2개의 통장을 통틀어 5억이란 돈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는 미리 알았던 거야. 너희가 딸이기에 우리 세대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딸을 낮잡아 보잖니. 아빠는 너희가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게 힘을 주려고 했어. 너희 이름으로 땅도 사놓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아빠가 훗날 저희가 커서 사회를 나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을까봐 힘을 주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돈만 모으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위상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엄마를 시댁의 무시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 시댁에서 엄마를 좀 많이 괴롭혔거든. 아빠는 너희들도 시집가서 이 엄마처럼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게 될까봐 돈이라도 꼭 쥐어주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루 한시도 안 빼놓고 너희 생각만 했어. 아빠한테는 너희가 자산이고 보물이었단다. 이미 동생들은 울음이 터졌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가슴 미어지게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아빠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감히 아빠를 마음 놓고 그리워할 자격이 있나 싶어 참았어요. 그때 엄마가 눈가를 훔치면서 제게만 따로 건네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일을 본다고 제 딸을 친정엄마한테 잠깐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건넨 그 사진 안에서 아빠가 우리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날 엄마 혼자 있었잖아.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장사까지 접고 달려오셨어. 손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토바이 타고 10분 만에 오셨지 뭐니. 네 아빠가 손녀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 사진은 엄마가 몰래 찍은 거라고 했는데 엄마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웃음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한테 줘야 할 것 같아 사진을 인화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는 아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아빠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은 있었을까요? 아빠가 저희에게 이렇게나 무한한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걸 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걸까요? 하늘이 제게 주는 벌이라면 마땅히 받겠지만 그 전에 아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1000배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만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저와 남편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틈만 나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이미 정리해 놓은 아빠의 옷이랑 물건들을 열어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허튼 짓 없이 충직하게 가장의 역할을 해낸 분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저희를 위해서 마음과 돈을 쓰신 분이었고 저의 임신을 축하하며 아낌없이 퍼줬음 손녀를 축복으로 받아준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저희 자매를 사랑해준 아빠였는데 제가 더 똑똑하지 못해서 아빠의 사랑을 몰라줬다는 것이 계속해서 한으로 남아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모진 말만 했던 저는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셈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이 무척 용서가 안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일이 아닌데도 아빠를 자주 찾아갔어요. 사진 속 아빠는 옛날에 찍은 사진인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참 예쁘게 잘 찍혔더군요. 저는 아빠 사진 옆으로 저희 가족 사진을 넣어놨어요. 절대 아빠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마음과 함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닥치게 될 일을 좀 빨리 겪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손녀가 6살이 되었어요. 손녀를 많이 사랑해줬던 아빠가 혹시 제 딸을 많이 보고 싶어 할까봐 아빠 기일마다 딸을 꼭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덕분인지 우리 딸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만난 기억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얼굴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책맞게도 아직까지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빠만 보면 자동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샘이 반응을 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 잠들 때까지 울기만 했죠.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건 엄마가 깜빡하고 제게 뒤늦게 말해준 건데요. 엄마가 저희 신혼집 구하라고 줬다던 돈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빠가 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아빠를 외면하던 때였기에 아빠가 자기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 내가 안 받을 것 같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아빠한테 잘못한 채로 천벌 받고 있는 게 맞나 봐요. 제 자신이 쪽팔리고 한심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더군요. 죽을 정도로 힘든 적이 없어서 이만큼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누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보듬어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오는 내내 저는 계속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울면서 속죄하며 쓰다 보니 벌써 하루가 다 갔네요. 라디오가 하늘에까지 닿는 일은 없겠지만 라디오에서 퍼지는 음파가 우연이라도 하늘에까지 울려서 아빠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에 꼭 그런 기적이 있길 바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아빠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빠 짠돌이 아니고 최고로 훌륭한 아빠였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가 꿈에 나온다면 꼭 안아주면서 하고 싶은 고백도 있는데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직설적인 표현하는 게 너무 낯간지럽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도 희한하게 가족들한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생판 초면이었던 남편이랑도 1년도 안 돼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 텄는데 왜 저는 가족한테는 그런 쉬운 말을 해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빠는 빼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쑥스러운 마음을 담은 편지도 써본 적 없다는 겁니다. 아빠를 보내고 나니 이렇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네요. 부모를 보낸 자식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아빠를 마주할 수 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친 제가 지금에서야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생기기를 갈망하고 있네요. 창피하지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말 전부 마음속에 삼키고 딱 한마디 해줄 겁니다. 사랑해요, 아빠. 라고 말이에요. 다들 저처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놓인 무수히 많은 기회를 매일매일 잡으셔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만들길 바래요. 가족이야말로 익숙해서 소중한지 모르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쓰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